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벌써 4월입니다. 네. 4월 12일 저희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는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근데 이 시간 특히 챙겨보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감사한. 특히 이제 주식주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하신 분들은 이 주식계 허준 선생님의 이제 맥 짚는 이야기 꼭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좋은 게 정말 격월로 들으면은 이제 팔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게 빨라요. 벌써 4월 중순인데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찍고 있고 월요일에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거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이 핑크색 정당은 없었네. 요즘에 그 옷 색깔 가지고 하도 뭐만 하면 이제 트집 잡히는 분위기라서. 저는 살구색, 핑크색 이게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다행이네요. 예. 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선거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거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투세 시행이 정말로 되는 것 아니냐 염려들이 좀 많거든요. 좀 시장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요거는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선거일 이틀 3일 전을 보면은 시장이 다른 미국이나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이제 두 가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금투세 이렇게 두 가지 봤을 때 저는 금투세의 조금 더 중요성을 좀 더 높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주식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되면은 높여지는 거지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밸류업은 밸류업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인 거고 밸류업이 되면 좋은 거인데.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밸류업은 조금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봤을 때는 금투세는 그냥 즉각적으로 효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악재로요? 투자자들한테 악재로 엄청나게 이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금투세 도입이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서 그냥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과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의 체감 혹은 정치인들과의 체감 이런 것들이 좀 간극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우려감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경각심 내지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국부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세금을 좀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저는 세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세제적인 혜택이 좀 있었다. 대주주 빼고는 양도세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투자 매력 하나가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심각성은 굉장히 좀 높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 5월인가 6월인가 추가적으로 안을 내놓겠다라고 해놨었는데, 근데 이제 정부의 힘이 좀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서 기대감은 조금 희석된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은 저는 금투세가 좀 폐지 내지는 유예가 되는 게 좀 더 중요도 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상위 1%가 세금 좀 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가입한 펀드가 있거나 또 그분들의 국민연금의 거의 한 15% 정도는 국내 그렇죠.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요. 저는 모두한테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들이 사실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를 쌓아야 되는데 부동산도 이제는 초과 수익을 얻기에는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은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식마저도 돈을 벌기 어렵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을 늘리거나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근데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이제 사모펀드 네. 전문 운용사잖아요. 네. 사모펀드들도 되게 직격탄 맞지 않나요? 이거 금투세 되면? 직격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 그러니까 펀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과세로 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와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간접 투자의 매력도도 상당 부분 희석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금투세는 거의 이제 연말까지 네. 아마 되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네.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불확실성으로 거의 한 7, 8개월 네. 남아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네, 투자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리도 이제 해외 주식 네. 콘텐츠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실제로 일부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투세 도입이 되면은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운용사들요? 해외 주식 비중 늘리겠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게 혹시 르네상스 자산운용? 저희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뭐 네. 불확실성이 있고 저희는 국내 투자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리서치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제 산업이 좀 다변화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매력 요소가 여전히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국내 중심이 되겠지만 저희도 고려는 더 심각하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선거 바로 다음 날도 그랬고 지금 12일 4월 12일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은행주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좀 밸류업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 영향도 같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어떤 총선에 대한 영향도. 영향이 조금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워낙 수급이 조금 약간 좀 테마성이었다라고 좀 저는 바라보곤 있어요. 너무 급하게 오른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정말 저PBR 내지는 저평가 주식들한테 다 수급이 쏠린 게 아니라 뭐 특정 업종 몇 개만 좀 쏠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없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 특정 업종을 막 엄청나게 잘 알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여러 업종에 이제 뿌려서 투자를 하다 보니 그냥 금융업종도 샀던 것 뿐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금융업종은 워낙 국내 수급이 좀 비어 있었던,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안 갖고 있던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 반대로 조금 뭐 그런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금융 주식들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고평가 영역까지 갔다가 지금 또 이제 거품 어느 정도 또 빠지고 있고.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고평가 됐던 적은 없죠. 항상 저평가였고요. 뭐 한 20-30% 은행주는 정도 올랐다가 PBR 0.5배면 고평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과거에 비해서. 네. 예, 막 PBR 0.2배, 0.3배 받다가 0.5배인데 막 감지덕지 막 이러고 있고. 사실 뭐 역설적인 배당이나 이야기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강만 제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은행들의 실적은 사실 안정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매력은 확실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이제 성장률은 뒤처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성장을 하진 않으니까요, 또. 네. 뭐 국내에서 어떤 뭐 PF라든지 여러 이슈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 국내 은행들의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은행들은 또 거의 선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충당금이 이미 쌓아놨고 그리고 PF에 대한 비중 자체도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은행주들은 또 요건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출연은 6월이니까 얼추 밸류업 프로그램 2차가 발표된 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2차 밸류업 그 프로그램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세법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그런 게 담길 수밖에 실제적으로 없을 텐데 나와야죠. 그거는 또 이제 여야 간에 또 국회에서 합의를 또 봐야 되는 이야기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CPI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3%대에서는 정말 밑으로 내려가기가 이제 그쪽 표현으로 끈적끈적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요거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뭐 이제 집값이라든지 렌트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CPI에 이제 녹아 들어 있다 보니 좀 급하게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저는 크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 크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이제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게, 뭐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미국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도 뭐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그냥 서민들의 이제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급하게 내려야 될 필요가 더 없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게 또 한편으로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만큼 정책 여력은 충분히 오히려 더 남아 있고 이제 이연됐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규 대표님은 거의 뭐 작년 말에도 그랬고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물가라든지 금리 기대감에 대한 좀 늦게 낮은 폭으로 반영될 것 같다. 그렇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셨었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거의 내려봐야 연내 2번. 이제는 그런 상황이죠. 빨라야 막 9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간 요거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계셨고,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는 또 이제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다 예측 범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동향을 보면 물론 이제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뭐 그걸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스피 쪽은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원화는 또 약세 국면인데. 네, 외국인 수급의 거의 한 80%는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많이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HBM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85,000대까지 또 회복이 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관련 밸류 체인들도 특히 이제 HBM 관련주들이 또 막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되려고 하면은 변수가 워낙 저는 좀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남아있는 변수가 정말 들어갈 것인가? 여태까지는 정말 립 서비스만 있었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랑. 앞으로 들어갈 거다라고만 했지 들어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번에는 정말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분기 때 정말로 납품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번에 이제 상승 기회는 더 있겠죠. 그게 납품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주가 어떤 상승 모멘텀 트리거.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 관련된 수율이 되게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로 인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도 낮고 마진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당폭 낮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괴롭힐 수 있는 몇 가지 저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장비의 수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있고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가져다 쓰기에는 초기에 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계속 해오던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 장비의 효율성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벤더들만 데리고 가기에는 좀 약간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하이닉스 밸류체인한테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장비를 좀 비싸게 사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러면은 원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쓰기에는 수율이 걱정이 되고 이제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가져오기에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장비도 약간 좀 높게 사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들어간다는 건 의미는 있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율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약간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한 단계 한 번에 이제 뭐 모멘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굳이 사야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네. 장비나 소재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삼성전자 연관 그 밸류 체인으로요. 저는 뭐 굳이 비중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의 뭐 한 30% 그리고 하이닉스 밸류 체인의 한 70%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비중 내에서만. 네. 네네. 요 포트 안에서. 네. 왜냐면은 하이닉스 밸류 체인의 장비들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밸류 체인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제품을 이미 개발비는 다 들어갔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거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되는데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1.5배 가격에 납품을 한다라고 보면은 마진은 훨씬 좋아지겠죠. 예,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여전히 괜찮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일종의 비용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네. HBM의 공급사가 많아지고 그들끼리 또 경쟁을 통해서 HBM 가격이 낮아지길 또 엔비디아는 원할 거고.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들어올 거예요. 예. 예,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HBM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뭐 장비든 소재든 이제 뭐 초과 수요도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장 모멘텀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BM 관련주로는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쪽 공시가 나왔잖아요. 마이크론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반영이 돼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한 번 막 그 공시가 급등하고 이제 또 삼성전자가 또 남았다 뭐 이런 소문도 들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이쪽 HBM이.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테크잉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주가가 3배 올랐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 나왔던 부분들의 다 총집합이에요. 원래 하이닉스에 납품이 됐었고 지금은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물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얼마 안 하고 일단 그냥 그 최종 단계까지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율이 뭐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지금 검사 장비 투입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로우 싱글, 그러니까 미드 싱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30%, 50%, 80% 만약에 100%까지 간다고 하면은 지금 쓰이는 장배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배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마이크론까지 붙고 삼성전자까지 붙는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매출이나 이익에 뭐 몇 배수가 더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3배 오를 만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미 반도체 테크잉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3개를 검사하다가 네. 100개 중에 한 20개 검사하기 시작하고 네. 60개 검사하고 100개 네. 중에 100개를 다 검사한다면 네. 검사 장비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 논리. 네. 그리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일부 뭐 장비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토탈 장비를 예. 그러니까 일부 부품이 아니라 토탈 장비를 납품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멀티플을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은 뭐 일부 부품 업체가 아니라 턴키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네. 예시로 그리고 뭐 한미 들어주신 반도체도 거고. 뭐 그 기존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이제 테스트까지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장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 상태이고요.